안녕하세요.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제대로 응징해줬던 4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누구보다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일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꿋꿋이 버텨왔던 절 알아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인생의 원수와 은인은 모두 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족에게서 치유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전 6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제가 6살 때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에 할머니가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아빠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 너무 바쁘셨고, 저와 남동생은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어요. 할머니 늘 엄마 없이 자라는 저희 남매를 안쓰러워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슬픔을 느끼지 않고 자라게 해주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어요.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서 집에 갔더니 제 책상 위에 신발 박스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열어보고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그때 당시 유행했던 브랜드 신발이 있었거든요. 어? 할머니, 할머니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연희야, 좋냐? 이 할미가 물어보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다 신는다더라. 할미가 몰라서 미안하다. 아니 남들 다 신는다는데 너만 안 신으면 그렇잖니. 할머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어. 아빠가 네 신발 사주라고 돈 많이 줬어. 얼른 신어봐. 이제 곧 네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누구보다 손주들을 예뻐하셨던 할머니 덕분에 저희 남매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저흰 그렇게 어른이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한켠엔 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 좀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든든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죠. 어딜 가도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전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을 믿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렇게 전 20대 중반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보니 남편의 이런 성격은 시모를 닮은 거더라고요. 시모는 당시 가락시장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었는데 갈 때마다 정말 시모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할 때가 많았어요. 가보면 시모는 진짜 너무 생선을 잘 파시는 거예요. 골라 골라. 아이 어서요. 어서 이모. 이거 내가 싸게 해드릴게. 오늘 되게 살이 통통하게 잘 올랐어. 봐봐. 아주 좋지? 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아이 한번 봐봐요. 낙지? 아이 낙지도 물론 있지. 내가 서비스 아주 팍팍 드릴게. 팍팍. 가리비 이거 이만큼 드리면 되겠죠? 전 그런 시모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였어요. 시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하셨지만 누구보다 절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흰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었는데 시모는 마치 제 친정엄마처럼 저에게 살림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곤 했어요. 그게 시집살이로 느껴진 게 아니라 정말 절 아끼는 마음에서 절 위해 얘기해 준다는 걸 전 알 수 있었죠. 하루는 신혼 때 제가 빨래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흰 옷들이랑 수건에 검정물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전 이게 바로 어른이구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밋밋한 빨래에 문일 넣었네. 어머님, 죄송해요. 이거 어쩌죠? 아무리 다시 세탁해도 하얗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아버님 아끼시는 셔츠잖아요. 괜찮어.
살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잘했다, 잘했어. 잘하려고 한 건데 뭘 이것 가지고 그래. 괜찮어. 검은 옷이랑 따로더라고 바구니를 떴더니 아들이 잘못 넣은 건데 왜 네가 죄송하니. 혼나야 할 건 우리 아들이지. 내가 있다가 너희 남편 오면 홍군형을 내주마. 오히려 하하 웃으며 제가 하는 실수도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 주시는 시모를 보면서 전 참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전 할 줄 아는 요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첫째 아들 낳았을 때도 아이 돌보는 게 너무 서툴러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난리가 아니었을 때도 많았죠. 그때도 항상 시모는 절 구원해주는 구원자셨어요. 아이랑 저랑 울며 불며 집에서 육아로 씨름하고 있을 때면 그때마다 시모가 등장해 절 도와주시곤 했답니다. 하루는 첫째가 돌도 되기 전이었는데 아침에 수유하고 난 후부터 자꾸만 울기만 하고 잠도 안 자고 보챈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저귀도 갈아보고 다시 수유도 해보고 안아서 달래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애가 달라지질 않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다 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모가 집에 와선 그 모습을 딱 보더니 바로 달려와 저 대신 아이를 달래주셨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해? 왜? 뭐가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울고 있어, 우리 손주. 어머님, 애가 울음을 안 그쳐요. 기저귀도 다 갈고 했는데도 애가 자꾸 울어요. 아이고, 연희야. 내가 아이 볼 테니까 넌 좀 들어가서 쉬거라. 그래, 뭐 좀 먹었어? 아침부터 내내 이렇게 아이랑 씨름한 거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애가 이제 좀 크려고 하니까 그러는가 봐. 내가 애 볼 테니까 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제 새벽에도 내내 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머님,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오셨어요? 장사는요? 네 시애비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시장 갔는데 아침에 네 얼굴이 영 안 좋은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 오길 참 잘했네. 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애는 내가 어찌저찌 봐볼 테니까. 아이, 얼른. 그렇게 정말 힘들고 고단했던 육아 시기에도 시모는 어김없이 절 도와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안 계셨지만 아마 살아계셨다면 시모처럼 절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때보다 정말 감사했던 적은 바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낳았을 때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내내 저희 아빠를 도와주시고 장례도 도와주셨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께서 오셔선 진심으로 아빠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절 안고서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곤 했습니다. 연희야, 사장 어르신 좋은 곳으로 분명 가셨을 게다. 애들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할머니 보내드려라. 어머님, 아버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찾아와 주시고. 아유, 당연하지. 우리 연희 지금껏 애써 키워주신 분이신데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안 오겠어.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연희야. 그렇게 따뜻한 시부모님 덕분에 전 할머니도 잘 보내드릴 수 있었고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전 막내 아들까지 낳게 되었고 저희 집은 새 아이 덕분에 더욱 북적북적해졌어요. 그런데 막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점점 시모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연기로 자욱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바로 부엌으로 뛰쳐들어가 켜진 가스불을 끄고서 집안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욕실에서 나오시더군요. 전 너무 놀라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가스불 올려두셨어요? 아이고야, 내가 가스불 올려두고서 깜빡했나 보다. 아휴, 웬 연기인가 했더니만 이걸 어쩌면 좋아.
어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냄비가 다 타다 못해서 불이 사방으로 번질 뻔했거든요. 요새 내가 왜 이렇게 깜빡깜빡한다니. 일이 바빠서 그런가? 내가 정신없이 빨리 씻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랬나 보다. 아휴,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땐 그저 시모가 바쁘시다 보니 순간적으로 깜빡하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점점 시모가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가족들도 점점 시모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모는 경증 치매로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한 말을 자꾸 깜빡깜빡 하시거나 물건을 둔 곳을 좀 자주 잊어버리시는 정도였어요. 일상생활 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실수가 잦아졌고 그렇게 똑부러지던 시모는 시장에서도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하루는 시모를 모시러 시장에 갔었는데 한 손님이랑 실랑이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잔돈 안 주셨잖아요. 왜 주셨다고 하세요? 아까 분명 제가 3만 원 드렸죠? 그럼 4천 원 거슬러 주셔야지 왜 안 주시냐고요. 아까 내가 잔돈 드렸지 않아요? 사장님, 안 주셨다니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빨리 좀 주세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서. 됐어요. 그냥 이거 안 살 테니까 다시 돈 주세요. 진짜 별꼴이야, 정말. 눈앞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 정말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점점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계산을 해주다가 돈을 잘못 거슬러주는 일들이 많아졌고 결국엔 시장 일을 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었어요. 간간히 시장에 나가 생선 손질하는 것만 도울 수 있을 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시모는 점점 성격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밝고 호탕했던 시모의 성격이 점점 어두워지고 위축되기 시작하자 전 그 모습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전 그래서 시모의 그 밝았던 성격을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은 시모와 함께 손만두를 집에서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예쁘게 만두를 만드시지 못했지만 전 더 오버하면서 시모를 칭찬했었죠. 이야, 역시 우리 어머님. 난 우리 어머님 손만두가 그렇게 예쁘더라. 어머님, 이거 저한테 비법 안 알려주실 거예요? 어머님처럼 만두 이렇게 예쁘게 빚는 사람 저 못 봤는데 비법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딱 봐도 어머님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비법은 무슨, 이게 뭐가 예뻐? 하나도 안 예쁘구만. 에이, 겸손하시기까지? 어머님, 이거 밖에 나가서 팔면 불티나게 팔릴걸요? 어머님 힘들까봐 우리가 안 파는 거지. 어쩜 이렇게 어머니 고운 얼굴처럼 만두가 고울까?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만드는 사람을 닮는다잖아요. 그래서 예쁜가? 아이고 참, 애미 네 말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 그렇게 전 시모의 밝은 모습을 좀 더 오래 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상태는 점차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큰애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턴 점점 가족들 얼굴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침에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의 경악하는 소리를 듣고서 화들짝 놀라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남편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을 듣고서 저와 남편은 모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니, 저 주영이잖아요. 애미야, 저 사람 누구니? 대체 누구야? 누군데 아침부터 우리 집에 온 거니? 어머님 아들이에요,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가족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던 시모가 마침내 제 남편을 못 알아보기 시작했을 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그런 시모의 상태를 보고선 크게 절망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시모에게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죠. 어머니, 저 기억나시죠? 주영이요, 주영이. 예? 우리 아들 알아요? 근데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어머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 얼굴 똑바로 보세요. 제가 아들 맞잖아요. 남편이 아무리 애원하고 화를 내봐도 시모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부와 신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밥을 먹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점점 서툴러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모께선 저에 대한 기억은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면서도 저만 기억하다 보니 제가 없을 때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잠깐 외출을 한 사이 시모가 절 울며 불며 찾았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 갔더니 현관문 앞에서 시부가 시모를 꽉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애미야, 애미야. 네 시애미 좀 알려봐라. 너 찾는다고 나간다고 아주 난리다, 난리. 어머님, 어머님 어디 가시게요? 저 왔어요. 아유, 넌 어디 갔었어? 여기 나 혼자만 두고 가면 어떡해.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으라고. 이 할아버지가 날 자꾸 가지 말라고 잡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어머님, 잠깐 제가 볼일 좀 보고 온다고 말했잖아요. 얼른 신발 벗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 좋아하는 풀빵 사왔어요. 이거 먹고 화 풀어요. 됐어. 이 시애미 여기 버려다 두고 어디 도망가려고 한 거야? 연희야, 나 버리고 가지 마. 어? 나 버리고 가지 마, 제발. 시모는 날이 갈수록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고 가족들을 못 알아보니 저에 대해 더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눈에 안 보이면 온갖 짜증과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모를 보면서 시부는 매일같이 소가리를 하셨고 남편은 늘 한숨만 쉬더라고요. 특히나 시부는 당신을 낯설어 하시는 시모를 보며 정말 많이 우셨답니다. 여보, 당신 나 기억 안 나? 나야 나, 당신 남편. 당신 남편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잊어버리면 난 어찌 살아. 애미야, 이걸 어쩌냐. 앞으로 이걸 어쩌면 좋다니. 아버님, 그래도 어머님이 전 알아보시니까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날 못 알아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다른 가족들의 손길은 낯설어 피하는 시모는 저만은 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시모의 간병은 제 몫이 되어갔죠.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끝도 없는 이 간병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쯤 제 마음이 다시 바뀐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모의 상태가 좋았어요. 밥도 잘 드시고 시부가 옆에서 챙겨도 별 거부도 안 하셔서 그날은 시모를 시부께 맡기고서 외출을 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미뤄뒀던 일들도 하고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딱 집에 도착하고서 시모의 방에 들어간 후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모가 냉장고에서 꺼내왔는지 김치를 그냥 통째로 가지고 와선 온 사방에 양념을 칠갑해선 손으로 마구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경악을 하며 김치통을 뺏어 들었는데 어찌나 시모의 힘이 센지 김치통을 안 뺏기려고 하는 시모와 실랭이를 하다 결국엔 제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시냐고요. 제발 좀 이거 놓으세요.
제발요, 제발. 안 돼. 시려. 놓으시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하세요? 왜 이렇게요? 큰 소리에 놀라 방으로 뛰쳐들어온 시부가 겨우 시모를 뜯어말리며 그렇게 김치통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엉망이 된 시모의 방을 보고서 저와 시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답니다. 저희의 기분을 시모는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멍하니 바닥만 응시하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후에 시부는 엉망이 된 시모의 방을 치우고 전 시모의 옷을 싹 다 벗겨서 욕실에서 목욕을 시켜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앉아있던 시모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연희야, 미안해. 그 말이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 오로지 남아있는 건 저에 대한 기억뿐인데 그렇게 저한테 잘해준 시모를 전 고작 그 일로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엉엉 울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때 그때 제 손을 잡아줬던 것도 시모였고 살림 하나 할 줄도 몰랐던 절 오히려 귀여워하며 하나하나 다 알려줬던 것도 시모였는데 그 고마움은 모른 채 화를 냈다는 사실에 전 제 자신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날의 사건은 시댁 식구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결국엔 시부와 남편 그리고 신우는 시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애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만 했지? 이 정도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모든 걸 너한테만 맡기고서 우리만 생각했구나. 이젠 도저히 아닌 것 같다. 네 시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봐야 되겠어. 요양병원이요? 하지만 어머님 아직 저 알아보시잖아요. 아니다.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내내 보기 힘들었어. 우리 다 찬성한 일이니 그렇게 알거라. 넌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 충분히 했어. 그렇게 다른 식구들이 시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걸 알아보는 동안 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되고 힘들었거든요.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에 저 역시 요양병원에 보내야 하나 잠시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100번을 넘게 생각을 해봐도 시모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전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시모를 직접 모시겠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시댁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저에게 더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실은 나도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 홀로 낯선 곳에 가셔서 지내시면 더 상태가 나빠지실까 봐 걱정이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 모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이 은혜 잊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두고두고 갚을게. 정말 고마워 여보. 고맙긴. 나한텐 어머님이 엄마나 다름없잖아. 그래도 어머님한텐 내 기억이 아직 남아있고 의지가 되실 텐데 어떻게 내가 어머님 손을 놔. 그럴 순 없지.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진 최선을 다해보자. 나중에 나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전 시모의 상태가 중증이 되었을 때도 계속 시모의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어느덧 자라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셋째 역시 중학생이 되었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모는 치매를 앓으면서 점점 상황은 나빠졌지만 그 와중에도 저에 대한 기억은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치매 말기가 되었을 땐 사실 말도 거의 안 하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려워지셨죠. 그런 시모를 전 곁에서 지키며 제발 하루만 더, 며칠만 더 버텨주길 바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님 오늘은 밥도 잘 드시네. 오늘 먹은 게 맛있으셨나?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음, 그래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도 이걸로 해줄게. 오늘처럼 이렇게 밥 잘 드시면 내가 소원이 없을 텐데. 우리 어머님 한 입만 딱 한 입만 더 먹어보자. 아이가 되어버린 시모를 볼 때면 전 너무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누구보다 멋지고 당당했었는데 치매라는 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새삼 느끼곤 했죠. 그렇게 정성으로 시모를 모셨습니다. 전 어머님을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친정엄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10여 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시모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폐렴이 생기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시모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폐렴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호흡이 힘들어지고 결국엔 호흡기까지 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죠. 전 호흡기를 낀 시모를 보고서 눈물을 꾹 참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님, 집에 가야지 왜 이러고 있어. 얼른 나와서 나랑 손잡고 집에 가자. 아,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해요. 얼른 일어나셔. 아셨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만 껌뻑이는 시모를 보는 순간 전 너무나 두려웠어요. 혹시나 이대로 영영 시모와 이별을 하는 건 아닐까. 매일같이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거기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에게까지 전 기도를 했어요. 제발 시모가 조금만 더 버텨주길 그렇게 기도했었죠. 그런데 제 간절한 기도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모는 결국 폐렴이 심해지면서 건강 악화로 그대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다른 식구들은 모두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였지만 전 이상하게 시모와의 이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유난히 밝게 웃는 시모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쳐다볼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시부가 절 많이 위로해 주셨답니다. 애미야, 고맙다. 아마 네 시애미도 너한테 참 고마워할 거다. 말은 못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너한테 제일 고마워했을 거야. 병원에서도 다들 널 칭찬하더라. 중증 치매 걸린 사람들 중에 욕창 없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 별로 없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었어. 그게 다 네 덕이다, 네 덕.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애미 네 덕에 좋은 곳에 잘 갔을 거야. 그렇게 전 눈물로 시모를 보내드리게 됐어요. 장례식이 끝나고서 시모가 지내던 방을 정리하는데 정말 물건 하나하나를 치울 때마다 눈물이 계속 나와 한참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모가 쓰던 화장대 및 서랍 안에 있던 물건들을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엔 제가 결혼하고서 처음으로 시모에게 선물로 드렸던 스카프와 제가 썼던 편지며 우리 애들이 썼던 편지들, 이런 것들이 죄다 모여 있었어요. 비싼 금은 보화도 아닌데 시모께선 그런 물건들을 모두 소중하게 모아두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와 애들이 정말 많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모를 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점점 집안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도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별로 신경을 못 썼었는데 이상하게 장례식 후로는 저와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애들한테도 관심도 안 두고 자꾸만 쉬는 날에도 집에 있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 장례식 후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남편은 제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던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며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듣고서 전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건넨 서류는 바로 이혼 서류였거든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이걸 왜... 당신한테 진작에 조사하는 건데 어머니도 마침 돌아가시고 당신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애초에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야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주는 거고 내 건 다 적었으니까 당신은 거기에 도장 찍으면 돼. 뭐라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래, 우리 벌써 산 지 거의 20년인데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솔직히 당신한테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나도 이제 내 삶 살고 싶어. 그러니 여기 도장 찍고 이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뒀던 거야. 애들도 이제 다 알아서 잘하고 당신이나 나나 40대이고 난 이제 곧 50대인데 더 늦기 전에 내 인생 살고 싶어서 그래. 전 갑작스런 남편의 통보에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전부터 사이가 나빴다면 제가 할 말이 없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워낙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긴 했지만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혼이라뇨? 전 도무지 믿기지 않아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니 남편은 저한테 자신의 속마음을 과감없이 보여주더군요. 당신 제발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설마 어머니 지금까지 간병했으니 뭐 그 값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 당신이 먼저 좋다고 간병하겠다고 했던 거야. 기억 안 나? 우리 가족들은 다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는데 당신이 원해서 했던 거라고. 그거에 대해선 두말하지 마. 뭐라고? 지금 그 말이 왜 나와?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우리 애들은 어쩌고. 애들이 이제 다 컸잖아. 막내가 15이면 다 컸어. 솔직히 어머니 살아계셨을 땐 당신 없으면 우리 어머니가 못 사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야. 애초에 나 당신 여자를 안 보인 지 오래됐어. 이미 내 마음은 떠났고 당신 할 일도 끝났는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당신 뭐 작게나마 지낼 곳 필요하면 그 정도 내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치만 다른 건 바라지 마. 당신 평생 일한 것도 아니고 더 바라면 당신 욕심인 거 알지? 애들은 내가 대신 키울 테니까 당신도 이젠 당신 인생 살아. 그럼 되잖아. 나 출근해야 되니까 일단 오늘까지 도장 찍고 얘기해줘. 일주일 내로 집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통보를 하고 남편은 횡하니 가버리는데 정말 그 자리에서 전 할 말을 잃고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남편이 그동안 그런 마음을 감쪽같이 숨겨왔다는 것도 정말 소름이 돋았죠. 더 웃긴 건 이걸 또 시부와 신우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까지 다 통보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식구들은 혼란에 빠졌고요. 처음엔 남편이 여자가 생긴 건가 싶었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와 이혼하고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마음에 저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였어요. 처음엔 저도 남편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했었네요. 그런데 남편은 저와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라며 닥달을 하더군요. 집에도 아예 들어오지 않고 제가 나갈 때까지 회사 근처에서 지내겠다며 통보를 해왔고 매일같이 제게 이혼서를 작성했냐는 말만 물어왔습니다. 그 지경이 되자 남편이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다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도 남편은 아이들의 연락도 다 받지 않았고요. 아빠로서의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모든 걸 자기 멋대로 통보하고 잠수를 타버린 아빠에게 아이들은 서서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전하고 아이들 양육은 제가 하겠노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남편도 그러라며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전 시부에게 제가 결정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냥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마음 돌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기 전엔 이 사람 집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집 구하는 대로 나가려고요, 아버님. 애미야, 꼭, 꼭 그래야 하는 거냐? 내가 애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내 전화도 통화 안 받고 그래 네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해진 거냐? 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대신 애들은 자주 아버님 보러 가라고 보낼게요. 시부는 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모습이 저에게 섭섭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께선 고향으로 내려가시겠다며 집을 정리하겠다고 저에게 얘기를 꺼내셨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겐 저녁에 집에 와야 되겠다고 연락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간 이후 처음으로 저와 대면을 하게 되었답니다. 전 그날 겸사겸사 이혼 서류 정리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부가 충격적인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전 시부가 그런 결정을 할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온 남편은 본인이 그냥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고향 내려가시면 이 집엔 그냥 제가 지낼게요. 괜히 파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고향집은 구하신 거예요? 그래, 고향에 내려갈 곳은 이미 구해놨다. 이 집, 네 엄마랑 뼈 빠지게 시장에서 생선 팔아 마련한 집인데 이제 네 엄마도 없고 나도 혼자 생선 파는 건 힘드니 이제 그만할란다. 그러세요,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하시기 무리잖아요. 그나저나 오늘은 그럼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집 명의 저한테 주시려고요? 아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쇠불도 당김에 빼라고 정리할 때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너도 짐 빼거라. 네? 짐을 빼라뇨? 아버지 저 그냥 여기 들어와 살겠다니까요. 아버지 내려가시면 저 혼자서 여기서 지낼게요. 굳이 집 처분하실 필요 없잖아요. 아니, 여기 네 집 아니야. 이거 애미한테 줄 거야. 그러니 네 짐 빼라고 부른 거다. 네? 그렇습니다. 시부는 저한테 아파트 명의를 주시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전 시부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그런 말은 해보신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런 시부의 말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시부의 말에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여길 왜 아내한테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애들 엄마한테 주는 거냐고요? 넌 입 닥치고 있어. 여기에 네 몫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10년을 넘게 애미가 네 엄마 간병했다. 네 엄마를 네 아내가 간병했다고 이 자식아. 근데 어디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이혼을 얘기해? 네가 그러고도 나한테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네 엄마가 뼈 빠지게 새벽부터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그런 엄마를 눈 감는 그날까지 곱게 돌봐준 게 네 처야, 네 처. 하지만 아버지, 그렇지만 이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자식인데, 제가 아들인데 저한테 주면 주셔야지 왜 이 사람한테 주냐고요. 네 엄마한테 네 아내 연인, 딸이나 다름없어. 네 여동생도 동의한 거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네 짐이나 빼. 이 집은 앞으로 네 처집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시냐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이혼 안 할 줄 알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합니다. 애정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앞으로 평생을 살라고 그러세요? 아버지, 제 마음 돌리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 마음 안 바뀝니다.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 나이에 기미가 자글자글.
아무리 어머니 간병을 했어도 그렇다고 마음도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냐고요?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폭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진짜 남편에게 정이랑 정은 다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한테 저렇게 막말까지 하는 걸 보니 있는 정도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시부도 아들에게 정이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시부는 남편의 말을 듣고선 더욱 화를 내시며 결국 남편의 뺨을 그대로 내리치시더니 또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 뭐 이 자식아? 넌 뭐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네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다니? 너 대신해서 10년 넘는 세월을 집에 헌신한 아이다. 네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던 시장 일도 네 아내는 군말 없이 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라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이 자식아. 앞으로 난 네 애비 아니다. 내가 자식을 헛 키웠구나. 어떻게 자식이라는 놈이 지 애미 간병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어. 네 엄마가 하늘에서 얼마나 통곡하겠어. 군말할 거 없고 네 몫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 네 집 알아서 싹 다 보낼 테니까 나가라. 당장 나가. 시부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서 현관 밖으로 남편을 내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버티며 안 나가려고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놔요. 이게 진짜 얼른 안 나가? 내 집에서 얼른 썩 꺼져. 아무리 남편을 쫓아내려고 해도 남편은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안 나가려고 버티고 서 있는 남편을 밖으로 밀어낸 건 다름 아닌 저희 아들들이었어요. 큰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열며 남편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제대로 힘도 못 쓴 채 밖으로 나뒹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척이나 당황해했죠. 너 이놈의 자식, 아빠한테 어떻게... 아빠요? 아빠가 진짜 저희한테 아빠긴 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이러세요? 아빠는 우릴 버렸잖아요. 우릴 버리고 엄마를 버렸잖아요. 저희도 앞으로 아빠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너 뭐라고 했어? 지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일로 와. 당장 이리로 안 와?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서 전 아들과 남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서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당신이나 가. 여기서 당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끝이야. 당신 말대로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봐. 앞으로 아무도 당신 인생에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전 냉정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이혼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저흰 남남이 되었어요. 재산 분할은 아무래도 남편이 좀 더 유리하게 분할을 했지만 집도 시부의 명의고 다른 재산이라고 해봤자 차량 또 예금뿐이었으니 크게 나눌 건 없더라고요.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 남편은 당연히 저에게 양육비를 줘야 했어요. 그렇게 이혼이 딱 결정이 되고 나서 시부께선 정말 저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생 일궈왔던 시부모님의 수산시장 생선가게도 저에게 넘겨주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긴 병엔 효자가 없다더니 우리 아내 무슨 복인지 효자보다 더 좋은 효부 만나 편하게 갈 수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네 덕에 우리 아내 편하게 보내줄 수 있었다.
이 아파트도 생선가게도 다 네 시애미가 이룬 거야. 그러니 이 재산은 네 몫이 맞아. 부디 거절 말고 받아다오. 아버님, 이걸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님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처분해서 쓰세요. 아니다, 아니야. 이건 엄연히 네 몫이야. 네 시애미가 분명 너한테 남겨두고 싶었을 거야. 아내가 기억 잃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해온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껏 버티며 살아온 이유도 다 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고마운 마음 이걸로 모두 다 보답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네 고생이 이걸로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거라. 네 인생 앞으로 잘 살아봐.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만 시켜 정말 미안하구나. 대신 우리 손주들 가끔씩 보여줄 수 있겠니? 그럼요, 아버님. 저한테는 아버님이 제 가족인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평생 일궈온 생선가게도 제가 끝까지 잘 지킬게요. 그래, 그래, 고맙다.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내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부는 저에게 수산시장 점포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이 모든 건 손주들을 잘 키우라고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그동안 일궈온 재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부께선 고향으로 가시면서 남편과 신우에게도 일부 재산을 증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흰 정말 각자의 인생을 서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배신한 사람은 벌을 받기 마련인 것 같더라고요. 이혼을 하고서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나이트인가 어디서 여자를 만나 한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글쎄 그 여자가 제대로 된 꽃뱀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이란 재산은 죄다 털리고 지금은 아주 거지꼴이 되어 시부에게 자꾸만 돈을 빌려달라며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한번 그렇게 크게 되었으면 정신 차려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원. 그러게 눈이 돌아가지고 여자한테 간이고 슬기고 다 퍼다주면 뭐 할 거야. 나이 먹고서 젊은 여자가 접근하면 의심부터 해야지. 에이미 넌 걔랑 헤어지길 잘했다. 잘했어. 내가 아주 그냥 한숨만 나와가지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정신 차리겠죠. 언제 한번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 저번에 보내준 반찬도 잘 먹었다. 매번 이렇게 날 챙겨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래, 가게도 잘 되고 있지? 고생하는데 나한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은요, 아버님 챙기는 게 제일이잖아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 테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아버님.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번에 오면 마당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꾸나. 애들도 저번에 보니까 고기 구워 먹으니까 아주 잘 먹더구나. 내가 고기랑 이것저것 사둘 테니 주말에 보자. 그렇게 저흰 시부와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방에 사는 시누이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비록 전 남편과 인연은 끝이 났지만 저에게 시부와 시누는 아직도 여전히 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지금 시장에서 시모의 뒤를 이어 생선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시모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죠. 어서 오세요. 제가 싸게 해드릴게요. 오늘 생선이 아주 좋아요. 아이 서비스도 많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 때면 시모가 마치 옆에서 저한테 잘한다, 잘한다 말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종 시모가 잠들어 계신 곳에 가 인사를 하고 오곤 하는데 여전히 전 시모가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저한텐 친엄마나 다름없었던 분이었기에 아마 이렇게 평생 시모를 그리워하며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아빠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남동생도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 잘 지내고 있어요. 시부께선 고향에 내려가시고선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실 바뀔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짐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마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통보만 하고 상처 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이별을 위해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부간의 이혼이라면 더 신중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즘 흔히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전 그 정도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이라는 사랑이 없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지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좀 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치매였던 시모를 끝까지 간병하게 된 건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였거든요. 절 누구보다 아껴주고 소중히 대해준 시모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지금 치매 간병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전 그렇기에 모든 치매 환자 가족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내가 효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새 아이들이 다 성장해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갈 때까지 전 시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늘 활기가 넘치시길 바라며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